안녕하세요.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그러한 무역에 있어서는 멈추지 말고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의 그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국의 제약산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베트남과 한국이 좀 더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모색을 할지 제약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제약 산업 자체의 자국화를 노력을 하고 있고 양국 간의 다른 국가 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의약품에 대한 공급 메커니즘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제약산업에 대한 그런 역사를 우선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한국의 제약산업에 대한 그러한 통계 중심으로 어떻게 현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협력을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과 교류를 통해서 했을 때에 한국의 정부 쪽에서의 틀,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된 여러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국내나 그러니까 한국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연자가 아마 글로벌 측면에서는 개발에 대한 소개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 한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90년에 처음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태동을 했고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원료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을 모색을 했고, 거기에 이제 80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신약 개발에 대한 틀을 좀 만들면서 KGMP를 도입을 하고, 특히 이제 원료 의약품 중심으로 발전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89년에 그 의약분업을 통해서 시적으로 이 제약산업의 큰 변화도 하나의 틀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측면이 있습니다. 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1987년에 물질 특허를 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그 독성에 대한 KGLP의 기준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GCP를 또 만들었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는 소위 말해서 글로벌 진출에 이제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 2003년에 처음으로 한국 신약이 허가를 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약산업 자체의 법적인 틀을 마련한 제약산업 육성법을 통해서 이 한국의 제약산업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적인 측면에서 쭉 살펴보면요, 한국 시장 자체가 한 2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한 30종 정도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오 부분에 굉장히 특화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R&D 지원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영향을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임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제 한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에 대한 인프라 측면에서 전폭적인 그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서울에 있는 좋은 그러한 병원을 중심으로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P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세계화의 측면에서 2014년에 픽스라는 그 국제조화에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소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ICH 회원국을 가입을 하면서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신약들이 하나 내지 둘, 많게는
4개까지 한 해 신약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초기에는 한 미투 신약으로 중심으로 했지만은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소위 말해서 혁신 신약 중심으로 개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한국이 지금 현재 서울 중심으로 도시 기준으로 볼 때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개발에 인프라, 특히 이제 임상품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베트남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한국도 자체적으로 발전을 모색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과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모색을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라든가 합작회사 형태의 그런 틀과 함께 기술 이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에 와서는 글로벌 신약을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FDA에 허가된 그러한 신약들과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또 제네릭까지 좀 허가된 상태고요. 뭐 이런 틀로 해서 한국의 제약 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한국이 89년에 그 약분업이 된 이래로 여기 보시면은 시장을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1977년에 한 3천억, 2천억 정도의 규모에서 거의 10배가 의약분업 된 다음에 거의 3조 원 가까이가 뭐 증가가 됐습니다. 이 얘긴즉슨 이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그 의료 개혁이 얼마만큼 시장이 확대될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아마도 이제 의료 개혁을 통해서 이 보장성을 강화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약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역할이 중요한 그런 틀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얼마만큼 이러한 그 의약품 가격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 차원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적인 그런 사례 3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고가인 오리지널 의약품을 계량신약으로 개발한 사례,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에서도 국산 신약을 통해서 가격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이제 재정을 안정화한 사례,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의 램시마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팬데믹 상에서 또 중요한 게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한국도 이제 신종플루 2009년에 신종플루 사태 때에 그런 백신에 대한 주권을 확립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제 극복한 사례를 보여준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는데 내수는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그 재정의 안정화 때문에 조절을 하지만은 특히 이제 수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요한 뒤 슬라이드 보시겠지만은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고요. 우선은 ETC와 OTC, 일반 의약품과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의 차이를 좀 보면요. 전체적인 시장의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 의약품 중심이지만은 또 숫자적으로는 OTC, 일반 의약품도 상당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된 이래로 과거에는 일반 의약품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지만은 전문 의약품이 의약분업된 이래로 굉장히 비중이 커졌다는 단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KGMP와 BGMP 받은 회사들의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약산업, 한국에 있는 제약기업들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이 KGMP 완제의약품 받은 회사들이 한 260개 정도, 그리고 또 BGMP 원료의약품을 받은 그러한 그 회사가 13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그러한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182개 정도 되고 있고요. 매년 이러한 국제적인 그런 그 다국가 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임상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플레이어들인데요. 아마 베트남도 대부분의 이제 외자사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재편됐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한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위 기업들 중에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의약품에 있어서의 자국화를 좀 어느 정도 완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정부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제약산업 육성법 근거하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기업들을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0여 개의 기업들인데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했을 때 이런 기업과 아마 컬러버레이션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신뢰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될 수 있는 슬라이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환별로는 지금 현재 이 그 만성질환 쪽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뭐랄까 중증 난치성 중심으로 시장들이 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수출에 있어서의 파트너들을 쭉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과 함께 이 베트남도 랭킹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과 한국과에 있어서는 중요한 교육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인데 대부분의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 약품을 수입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 개발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은 오랜 동안 많은 투자와 그 다음에 실패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시아 쪽의 기술 수출, 기술 이전한 건수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건수는 67건으로 굉장히 많지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한국이 19건 정도가 되지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갖고 있는 신약들이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2018년에 8개 정도가 글로벌 측면에서 글로벌 측면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빅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이제 8개 중에 5개가 한국 기업들이 그 빅딜, 소위 기술 이전을 큰 규모로 했던 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아주 비슷하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파이프라인들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이 항암제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측면에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만든 신약들이 세계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틀에 맞게끔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이런 쪽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이제 보면은 거버넌스가 이런 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료비를 최대한 또 절감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값싸고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미션, 그리고 또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그런 틀들에 있어서의 정책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마 베트남도 비슷한 그러한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절하고 하는 기능들은 결국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업진흥 측면에서는 주로 3개 부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 사이언스죠. 그 다음에 산업부, 인더스트리 이렇게 세 부처가 이 산업을 그렇게 진흥을 하기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싸고 양질의 의약품에 있는 공공, 퍼블릭 헬스 측면에서는
한국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정부기관에 있어서의 그 산하기관으로서 그거를 정부를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에 대한 그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집행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NHIC라는 그런 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제 키드라고 해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R&D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기부에서의 산하기관으로서 키스텝에서 산업에 대한 그 R&D 지원을 하고 그 산업부는 키아트라고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 산하에는 식품과 그 다음에 의약품 쪽의 산하기관, KIDS는 의약품, KFIC는 그다음 식품 쪽에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이 퍼블릭 기능을 가지면서 민간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어떤 헬스케어 측면에서는 의사협회 아니면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약사회 이런 역할들이 그 지원과 유관기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진흥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라든가 아니면 캐드라 신약개발조합, 그 다음에 바이오의약품 쪽에 이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렇게 지원들을 공공의 기능을 가지면서 이 단체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한번 좀 따져보면요. R&D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과기부에서는 주로 여기 3, 4 측면들, 이런 초기 기초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그 조금 또 약간 진보된 그런 기술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임상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는 이제 실용화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쪽이라고 하지만 복지부랑 이렇게 약간 겹치는 측면들이 있지만 약간 색깔은 틀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임상에 집중하지만은 이 산업부는 주로 큰 테마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의 큰 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용화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금 뭐 2차가 성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전과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적인 그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제약 바이오 산업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축들은 이제 R&D, 그 다음에 투융자 부분, 그 다음에 인력 양성, 트레인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진출, 그리고 또 인허가라든가 이런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가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뭐 한국의 기업들 정부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혁신 신약이라든가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백신, 그 다음에 계량 신약, 그 다음에 API, 심지어는 이제 CMO 같은 위탁 생산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에 각각 그 어떤 타겟 국가에서 우선을 바탕으로 이렇게 체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격과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쭉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가격이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어갈지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틀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재정을 안정할 수 있는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한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격과 그런 제도 측면에서의 규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한국에서는 같이 공존하면서 또 산업을 또 한 축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래에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9가지의 트렌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보게 되면 AI를 활용한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의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기에는 체감하지를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적응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또 종식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규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이제 서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아답티브 레귤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규제를 갖다가 일부분 샌드박스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결과 중심으로 아웃컴 중심으로 하는 규제들, 그리고 또 굉장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야 됩니다. 이제 규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협력을 통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1.0에서 이제 진화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2.0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핵심의 축에서는 볼 때는 예전에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지만은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기업이나 뭐 아니면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들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그런 틀,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대통령도 설령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해외에서 이미 개발하고 수입하더라도 끝까지 한국의 자국화를 위해서 특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디벨롭하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는 이러한 박쥐로부터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변이가 된다는 거죠.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러한 그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이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 걸로 보고 있지만, 또 시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염률이 굉장히 높지만은 또 치사율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낮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WHO에서 밝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보면은 백신이 지금 현재 10종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10종 정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중을 중심으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한국 백신이 지금 한국 개발하는 상황이 아이템이 3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는 2개만 돼 있는데 그 3개 정도가 백신 후보 물질로 이제 식약처에서 정식 임상 승인을 받고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어서도 이제 치료제에 있어서도 신약과 드러그 리포지션이라는 약물 재창출이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보게 되면 최근에 특히 이제 신약 쪽에서 한국의 셀트리온이 항체의 치료제로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일구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드러그 리포지션 차원에서도 이제 길리아드가 란데스비르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은 한국의 기업들도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약
신약의 후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물질을 바탕으로 신약 재창출을 통해서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한국이 갖고 있는 후보 물질들을 임상을 하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한국의 그 제약 산업을 좀 현재 상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지금 신약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고 한국 상은 어떤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베트남이 슬라이드 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전략으로 협력을 통해서 더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